출발 새아침.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림일입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첫 증언한 날을 기린 날이죠. 오늘 일부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1400번째 수요 집회와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기리기 위해 윤미향 정의기억 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내일 8월 15일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2006년부터 매년 8월 15일 직전 토요일마다 일본 식민 지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위가 열려왔다고 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 시위를 주도했던 일본의 행동하는 양심 우찌다 마사토시 변호사와의 특별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하지만 마냥 달콤하지는 않은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그 한일 차관급 회담이 곧 있을 예정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최종 확인된 것으로 보긴 좀 어려운데 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광복절 직후 16일이나 17일께 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이 만날 예정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 차관은 사실은 지난 6월에 비공개로 일본을 방문을 해서 한일 양국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이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 이런 1+1 안을 제안을 했고 그때 일본 정부는 이걸 거부를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 만약에 만나면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기 이제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쪽에서는 한국 정부가 뭔가 창의적 해법 들고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또 다른 뭔가 대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단 현 단계에서 모든 걸 중지하자.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뭐 제안했다라고 하는 그 안이 될지는 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관급 회담을 통해서 이 꽉 막힌 한일 관계가 좀 풀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속에서도 어찌됐건 우리는 뭐 당분간은 그대로 간다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네. 어제 외교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 정보 공개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가겠다라고 카드를 또 던졌고요. 또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또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 물자 수출 입법 그러니까 수출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정상적으로 합니다. 근데 일본은 아직 그 원전 오염수 관련 우리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압박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당이 내년에 초슈퍼 예산을 편성하려고 요구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어제 비공개 당정 협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까지 늘려야 한다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대비 무려 60조 원가량이나 많은 액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지난해에 거의 50조 가까이 이렇게 늘려서 슈퍼 예산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초슈퍼 예산으로 이제 가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어제 당정 협의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기 대응과 혁신 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 운영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 정부도 공감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리는 얘기는 정부 쪽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립니다. 근데 예산이 증액되면은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뭐 재정 적자가 좀 심화될 수 있겠죠. 예. But
경기가 나쁘면 재정 확대로 정부 부문 지출을 늘려서 해결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케인즈 경제학 원리잖아요. 예. 너무 이 기술 한 가지에만 우리 정부가 지금 의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늘리면 또 부작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가 누적되는 거에 더해서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정부는 물가지수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생활 체감 물가지수는 많이 높아졌다. 자,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처럼 한 얘기가 이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는 점심값 10,000원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군요. 60조 원 늘려서 무엇을 할지 뭐 기대도 되지만은 당장 내 주머니가 조금 두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좀 우울한 소식입니다. 홍콩 국제공항이 또다시 폐쇄가 됐다면서요? 네. 어제 오후 4시 30분 이후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또다시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항 재개 12시간 만에 이런 조치를 취한 거고요. 다만 홍콩으로 들어오는 항공기는 착륙을 허용을 또 했다 그래요. 이래서 또 홍콩에 발이 묶인 한국인이 1000여 명 선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뭐 취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가피하게 가시는 분들이 또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 좀 이제 반복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but 문제는 운항 취소 정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11시쯤 5대의 차량에 탑승한 홍콩 정경들이 홍콩 국제공항 진입을 시도를 하면서 시위대와 난투극이 벌어졌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차 유리창이 이제 부서지니까 경찰이 시위대에 총을 겨누는 모습까지 목격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중국군 대규모 병력 홍콩 이동설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어서 예. 홍콩 국제공항이 최후의 전장터가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자, 이러면 이건 좀 문제가 다른 차원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행객들께서도 좀 긴장감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처음엔 경찰은 그냥 위협용으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막 정말로 좀 폭력적인 행사까지 이루어지면 제가 큰일입니다. 보기에는 시위대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 배수진을 여기로 치기로 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국제 여론을 좀 이목을 끌기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강감차남이 출항을 했다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게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입니다. 또 어제 오후에 부산 해군 작전기지를 떠났습니다. 청해부대 30진. 한 달가량 항해를 해서 다음 달 초 지금 대조영함하고 임무교대를 해서 내년 2월 중순까지 이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계획이긴 한데 일단 아덴만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한 달 내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란 정부는 역시 우려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도 뭔가 창의적 해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교가 진짜 힘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이죠. 그 후 이 날을 그 세계 위안부의 날로 기념을 해왔는데요. 바로 오늘입니다. 어쩐지 올해는 이 날을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8월 14일이 세계 위안부의 날이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정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앞에 이제 세계를 붙여서요. 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네. 로 정했고요. 네. 그걸 이제 영어로는 메모리얼 데이로 해서 그렇게 지금 아시아의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해왔던 단체들 그리고 피해자들 그리고 또 그 목소리를 함께 연대해왔던 세계 여성들이 8월 14일을 기억하면서 함께 캠페인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네, 오늘 기념식이 예정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오늘 민간 단체들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예. 2년 전에는 한국 정부도 그러니까 국회 결의를 통해서 8월 14일을 한국의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선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첫 번째 공식 행사를 진행했고 또 올해 정부는 정부대로 11시에 기념식 행사가 있고요.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기념식을 이미 한 곳도 있고 오늘 또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 오후 3시에는 그 서울시도 그 서울의 옛 신궁터에 그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는 네. 그런 다양한 일정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념식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편 그 수요 집회도 벌써 1,400회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400회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힘이 도대체 뭘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첫 번째로는 그 피해 당사자들의 불굴의 의지가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는 한 분도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건강 상태가 되어서 피해자 없는 수요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동안 그 지난 28년을 돌이켜보면 한국 사회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그 거리에 서서 외쳤던 것을 쉬지 않았던 우리 피해자들, 우리 할머니들 그런 분들의 그 노력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의지가 힘이었다라고 첫 번째 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물론 할머니들만 그렇게 했다라면 지금까지 오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과 함께했던 한국 시민 사회의 그 연대 위드 유를 외치면서 함께했던 그 어떤 연대가 지금까지 1,400회를 이어왔던 힘이 아닐까. 근데 큰 공은 사실은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역설적이네요. 네네. 일본 정부가 역사 부정을 계속 범죄를 회피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시민사회가 더 많이 이 문제를 알게 되었고 세계 각지에서도 사실은 1,400회 수요시가 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연대를 해왔거든요. 네. 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피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는다고 그러더니 진짜 몸이 아프셔서 이제 투요 집회도 못 나오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서 정의기억연대를 통해서 북한의 위안부 관련 단체인 조선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대책위원회 이른바 조대위도 같이 연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남북이 함께 연대를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게 같은 목소리를 내서 범죄를 규탄하고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큰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향이 북쪽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은 고향이 남쪽이면서도 분단으로 인해서 끌려간 이후에 10대에 끌려간 이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할머니들 때문에 늘 남북이 연대해서 함께 만남이라도 간접적인 만남이라도 이루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계속 연대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북에 가기도 하고 북에서 또 함께 오기도 물론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신청을 받아서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예. 근데 이제 북의 지금 말씀하셨던 건 조대이라는 단체가 1993년에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는데 네. 이번에도 저희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그리고 1,400차 수요시에 연대하는 연대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연대 메시지에는 최근에 일본 정부가 그 강제 노동 피해자들이 한국 사법부에 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냈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본 정부가 경제적인 그런 압력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경제 도발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 네. 또 이 과거 역사에 대한 부정 그리고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을 중단하라라는 아주 강한 목소리를 이 연대 메시지에 담아서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동안 219명이 나도 피해자였다라고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 이후에 사실은 신고를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생존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안부 관련한 역사 사진에 보면 임신한 위안부 사진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임신한 위안부 피해자가 북에 살아계셨던 박영심 할머니셨는데 네네. 그분도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북의 증언자, 실제 피해 당사자가
증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나라에 남아 계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소중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한국에 남한에 계시는 할머니분들은 몇 분 정도가 생존해 계신 건가요? 이제 겨우 20분 살아 계세요. 올해 들어서도 벌써 5분이 돌아가신 거고요. 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의료기관에, 지내시는 상황이세요. 네. 나눔의 집에 경기도 광주에 뭐 많은 사람들 알고 있다시피, 그곳에 지금 6분이 살고 계시고요. 네. 서울의 평화의 우리 집에 우리 기론옥 할머니 이제 혼자 남아 계시고, 대구에 이용수 할머니 이제 활동 있을 때마다 올라오시고, 그 외에는, 대부분 병상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아픈데요. 그 남은 할머님들의 소원이 있다면 결국 일본 아베의 사과, 이걸까요? 그렇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일본 정부가 그런 범죄를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 그 사죄도 이제 말로만의 사죄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까지로 이어진 그런 사죄를 원하는 거죠. 눈을 감기 전에 그걸 꼭 이루고 싶다. 네. 그래서 나도 편안하게 용서를 하고 눈을 감고 싶다. 이것이 올해 1월 28일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도 늘 누누이하셨던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 살아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눈 감기 전에 꼭 일본 정부의 사죄를, 진정한 사죄를 받고 싶다. 그게 소원이죠. 지금 김복동 할머니 말씀하시니까 요즘 그 상영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김복동이 지금 뜨거운 호응을 얻고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향 대표님이 처음 이 김복동 할머님을 만난 과정이 영화에 녹아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인연이 되신 겁니까? 오늘 계속 이제 김학순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1990년 11월 16일에 이제 저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 있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피해자였다고 목소리를 냅니다. 네. 근데 김복동 할머니는 그 뉴스를 보고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족들은 반대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큰언니가 반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저한테도. 네. 왜냐하면 그런 피해자들이 있다는 건 동네에서는 좀 알고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동네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 소문이 있어서 접촉을 했고, 할머니가 처음에는 만나기를 거부하셨는데 계속 부탁을 드리니까 집에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부산 다대포까지 찾아갔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지 그 온 방 안에 제가 찾아가기 전에 담배 연기가 자욱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문을 열어주셨고 1시간 동안 녹음을 해도 될까요? 해라 라고 해서 녹음을 틀어서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 하나하나에 담긴 할머니의 한이라 그럴까요? 분노라 그럴까요? 그리고 네. 서러움이 녹여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지금 생각해도.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되게 좀 감정을 참으시느라고 힘드신 것 같은데, 좀 소녀상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더 화가 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소녀상 전시가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캐릭터 작가가 할머니들의 소녀상을 모욕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우익단체나 정치인들이 싫어하는지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가해자들이 어떤 자신들이 그런 가해 행위를 했다라는 것, 네.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 소녀상에는 사실은 소녀라는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도 있죠. 그렇죠. 일본 정부가 10대 미성년자들을 연행해서 일본군 성매를 만들었다라는 그 가장 극악한 범죄가 이 소녀상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3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거리에 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사죄하라 배상하라고 외쳤지만 그것에 회피하고 오히려 그 범죄를 부정했던 일본 정부의 그 어떤 뻔뻔함이
그 소녀상에 그대로 담겨 있기도 하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 당사자들이 그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기다릴 것이다라는 그런 결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것을 치워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그 목적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소녀상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싫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지금 그 일본 관방장관이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뒤집을까봐 뭐 미국의 증언까지 부탁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가 연일 혐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한국이 새빨간 거짓말로 일본을 괴롭힌다. 일본 내 구구 세력들은 정말로 위안부 존재 자체를 거짓말로 여기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진실로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실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거짓이 한번 시작되어서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예. 그게 진실처럼 믿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때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저렇게 지금 일본 우익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들은 피해자들이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가 일본 정부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가난한 피해자들을 들쑤셔내서 저렇게 목소리를 가짜로 내게 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더 분노스러운 거는 한국 사회에서 일본의 우익들의 목소리와 똑같이 내고 있는 소위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한국의 그런 학자들의 목소리를 일본 우익이 갖고 가서 또 그 어떤 우익들의 거짓말을 더 확고하게 해나가는 이런 현실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이게 더 슬프고 분노스럽다. 오늘 특히 기림일을 맞이하면서 네.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좀 나서서 꼭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오늘 74돌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저희가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지난 토요일 도쿄 시내에서 있었던 야스쿠니 신사와 아베 총리 반대 집회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로 향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한일 관계는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베 정부가 한국을 향해 쏟아내는 발언들, 잠자코 듣고 있기에는 정말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도 다른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데요. 지난 토요일에는 도쿄 시내에서 우리에게 정말 아픈 이름 야스쿠니 신사와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를 주도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찌다 마사토시 변호사와 저희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신아람 PD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도쿄에서 데모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14회 촛불행동 야스쿠니야 식민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시위는 2006년 고이즈미 정권 시절 야스쿠니 신사의 고이즈미 전 총리가 참배를 했던 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시아의 4개 지역, 즉
일본과 오키나와, 한국과 대만 이 4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고이즈미 당시 총리의 참배에 항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위의 제목은 평화의 햇살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촛불행동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았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근현대사의 전쟁을 모두 정당한 전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책임, 식민 지배의 문제 등을 계속해서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위를 그러니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매년 계속해 오고 계시는 것이군요. 2006년부터 매년 8월 15일 직전 토요일에 하고 있고 올해는 지난 토요일에 10일에 진행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아베 그 총리에 대한 그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아베는 사퇴하라는 목소리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 또 그에 따른 무역 수출 규제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일 관계를 그저 망가뜨릴 뿐이다. 한국에 대해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아베 수상은 그만둬야 한다. 이런 슬로건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아베 수상에 대한 목소리에는 물론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른 목소리들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이 얘기가 됐습니까?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가 갖고 있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사상과 완벽하게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건 당연합니다. 피해 국가들의 비판을 생각한다면 참배를 할 수 없을 텐데 말이죠. 따라서 시위에서 나왔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비판은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 한국과 중국에서는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한다는 행위, 특히나 이제 정치가들이 참배를 한다는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반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까? 야스쿠니 신사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감을 가집니다. 즉, 어떤 반감이냐 하면요. 어떤 나라에서든 전사자에 대한 추모는 하고 있지 않느냐. 어째서 그렇게 일본만 비판을 받느냐.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매년 8월 15일에 일본 정부는 전쟁 희생자에 대한 추도식을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하고 있는 행사니까요. 문제는 야스쿠니 신사라는 장소입니다. 전쟁 책임자, 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 인식, 일본이 근현대사에 일으킨 전쟁은 모두 아시아의 해방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모두가 알게 된다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왜 아시아 국가들이 비판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장소가 상징하고 있는 그 전쟁들은 잘못이 아니었다. 그것은 올바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대 정권의 공식 입장에도 반하는 그런 역사인식,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면 단지 전사자에 대한 추도를 비판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는 아베의 맞은편에 서 있는 합리적인 일본 지식인 중 한 명입니다. 얼마 전 노영희 출발 새 아침에서 인터뷰 전해드렸죠. 우스노미야 전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치다 변호사도 그리고 우스노미야 변호사도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우치다 변호사는 일본 시민사회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집회 타이틀에서 저는 촛불 행동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촛불 집회라는 것이 좀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치가들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말이죠. 일본에서 촛불 행동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한국의 운동이 말한다. 예, 한국의 운동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최근에는 전자촛불을 사용하지만 처음에는 양초를 사용했습니다.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불을 붙이지 않고 전등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양초를 사용했지만 말이죠. 좀 기쁜 말씀인데요. 이제 물론 한국에서 시작된 촛불 집회가 일본에서도 시민들의 힘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그 자체로 좀 기쁘지만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배워서 한국도 참여를 해서 촛불행동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 10일 집회 현장의 분위기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매년 심각한 방해가 있습니다. 특히 심할 때는 자동차로 밀고 들어온다던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말이죠. 특히나 한일 관계가 이렇다 보니 특히나 심한 방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만 예년에 비하면 오히려 올해는 방해가 좀 적었습니다.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 항의를 해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예년에 비하면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다행히도 이번에는 자동차로 밀고 들어오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른 경우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하지만 시위 행렬에 끼어든 사람들은 두세 명 있었습니다. 경찰이 막았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민사회 움직임,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우치다 변호사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건 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한국의 시민운동 같은 그런 성과는 좀처럼 내기 힘듭니다. 다만 다수파는 아닐지라도 결코 소수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국은 적인가라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7,000명을 넘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쁜 일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서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금의 일본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은 이상하다. 좀처럼 이런 이야기를 할 공간이 없다. 이 서명 활동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준다.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SNS나 이런 쪽에서 이제 퍼지면서 영향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코멘트를 여러 가지 받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인상 깊었던 코멘트가 있다면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겨우 생겼다. 지금의 상황을, 일본 국내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바꾸고 싶다. 그리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 국내는 아베 정권과 똑같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베 정권과 일본 사회가 반드시 똑같지는 않다는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다만 지금의 한일 관계 말이죠.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하나 하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 근본에는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식민지배에 대해 일본 법은, 사회는 제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일 관계의 우호를 쌓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이 문제를 정부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인데요. 지금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는 목소리가 일본에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 또한 이번 서명운동이 목적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서명운동이 그러니까 한일 시민사회 연대를 제안한달까? 맞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화장품 브랜드 DHC가 일본의 자사 방송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금방 식어버린다. 불매운동도 곧 끝난다. 이런 식의 내용을 방송을 해서 한국 시민들이 정말 큰 분노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당연한 일입니다만 저로서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일본 불매운동은 멈춰졌으면 하고 또 일본도 좀 더 움직여졌으면 합니다. 서로 냉정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양국 정부가 어떻든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한일 양국 관계에 장애물이 되지 말았으면 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혐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한국을 공격하는 내용의 방송이 인기가 많습니까? 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방송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으로서 혐한 감정 같은 건 없습니다. 이웃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쁘신 가운데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찌다 마사토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오늘 2부 인터뷰는요. 더빙의 YTN 라디오의 신동진 프로듀서였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잠시 후 8시 10분에 돌아옵니다.